네, 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오늘 VIP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이신 박익현 건물주 아이키우기 협회 대표님을 모시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7단계 프로세스 미니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차익형 투자로 열심히 자산을 불렸지만 내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는 못했다. 또 수익형 자산으로 갈아타서 매달 꼬박꼬박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니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건물 수익률이 7, 8%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파트 수익률 시세 차익 200%, 300% 막 이러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른 수익형 자산의 수익률에서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꼬마 빌딩 한 5%? 5%? 어떡하죠? 되게 실망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강남의 꼬마 빌딩 주거지구에 있는 건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수익률 평균대가 2%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주 부자분들의 수익률은 한 3%대 정도밖에 안 돼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세 차익은 넣지 않았습니다. 순수 월세 수익률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세 차익을 넣으면은 무한입니다. 무한. 꼬마 빌딩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그런데 그러면 꼬마 빌딩을 왜 투자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꼬마 빌딩 시장의 좀 분위기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는 거는 당연히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르는 게 값이 돼요. 근데도 사람들이 사요. 꼬마 빌딩의 장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시세 차익, 월세를 동시에 노리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장점이지만 뒤집어서 볼게요. 시세 차익으로 돈 벌 때 여러분들이 돈만 벌 때 그냥 쉬었나요? 정부의 많은 그 규제를 갖다가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되니까 어려움들을 해야 됐었죠. 월세로 돈을 버니까 좋지만은 항상 돈을 벌 때는 책임이 따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품이 있죠. 내 책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꼬마 빌딩 장점이 있다면 이건 좀 은퇴자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주거를 같이 하면서 투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 4층도 주택, 4층에 보통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살고 나머지 월세에서 주거와 수익이 같이 해결이 되면서 플러스 인생을 산다. 안정적입니다. 이게 파이가 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고수익인 건물이에요. 단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황금성에서 떨어져요. 쉽게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쉽잖아요. 근데 빌딩은 매수할 때도 쉽지 않지만 매도할 때도 쉽지가 않아요. 법으로 얽혀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살려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한 집단이 묶어가지고 공동투자를 해서 했다? 그러면 법적 이해관계도 있고 팔 때 또 뭐가 걸려요? 세입자 문제가 같이 껴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항상 같이 공존하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세 차익은 일률적이진 않아요. 지금도 보면 아파트 시세 차익 예측해보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예측 못할걸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익이 나는 이유는 아파트든 모든 부동산은 항상 땅값이에요. 땅값. 모든 부동산은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세 차익은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이 땅값이 비싼 곳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이 땅값 보는 방법은 부동산 종합권제 시스템 일사편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땅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라가 그 공시지가로 해서 매년 1월달 매긴 그 값을 거기다 올립니다. 20년치씩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땅을 보면은 이 땅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안다고 어떤 곳은 그냥 몇몇 가지 호재 때문에 확 뛴 곳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곳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데를 되게 추천을 해요. 확 뛴 곳들은 일종의 거품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도시들이 거의 그런 케이스예요. 신도시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서 잘 되면 모르지만 신도시가 가다가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너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확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간 건 그 땅 가격을 한번 보세요.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아, 이 지역에 안정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폼을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강남에 뭐 여기 건물을 사겠다. 그 가격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유달리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안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럼 그때 뭐 해요? 그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역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건 제일 잘 알죠. 그 지역에 대한 이슈는. 그러면 그걸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의심을 할 겁니까? 이렇게 땅값 갖고 가 얘기를 할까? 그러면 얘기를 하신 거죠. 아, 저 건물주 되려고요. 그럼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서울 내에서도 현재 2, 3억 갖고도 투자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이 있어요. 놀랍죠? 근데 당연히 2, 3억 갖고 하는 거면 어떤 걸까요? 기본 빨간 벽돌 당연히 2층 이하 그리고 절대 아무도 가기 싫은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들인데 만약에 지금 꼬마 빌딩을 처음 투자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자기 자본금 한 10억
10억 정도 되는 거, 10억 정도 갖고 있어야 그나마 안정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요. 미리 또 하나 제가 좀 바운더리를 치면 되게 죄송하지만 저는 지방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도 지가가 안정적으로 구성된 호재가 있는 곳, 호재라고 한다면은 교통호재가 되겠죠. 한 10억 정도 선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현대시까지 아니고 3층 이하의 옛날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돈이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가 10억이라고 생각했으면 부대 비용이나 세금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거기서 10에서 30%는 더 붙이셔야 돼요. 그 유튜브를 찾아봐도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건물 살 때 개인이 나요, 법인이 나요. 막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말이 다 달라요. 보통 세무사들은요, 개인을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은행 금융권 만나시면 법인으로 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정답은 없어요. 내가 이걸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절세도 여기서 다 나뉘어지게 돼요. 이 건물을 사서 벌어들인 소득을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으로 하셔야 돼요. 법인으로 하는 순간 넣다 뺐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횡령이에요. 오히려 그 출처 밝혀야 되고요.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건물로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배당소득세라는 게 붙어요. 15.4% 정도 될 거예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형태로 해야 돼요. 근데 또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료를 내야 되죠.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물려줄 때 이제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게 증여죠. 증여로 물려준다고 하면은 개인은 그냥 줄 수 있어요. 물론 증여세가 붙겠죠. 현물로 줄 수가 없어요. 지분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분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로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대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으로 하면은 그 담보대출로 했을 때 50에서 한 60% 정도, 법인은 60에서 70% 정도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건물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세금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취득세가 있겠죠. 이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 무주택자로 간주할게요. 그러면 기본이 4.6%입니다. 법인도 기본은 4.6%예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로 넘어오게 되면 개인은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거나 비조정지역에 3주택을 갖고 있으면 한 8%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4.6%인데 또 주택 부분은 12%까지 또 세금을 내게 돼요. 근데 또 5년 미만의 법인은요, 부동산을 산다는 건 투기로 간주해서 9.4%의 취득세를 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5년 이상 법인은 다시 또 4.6%예요. 정부가 지원하는 법인들이 있어요.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법인세 취득세 50% 감면이에요. 그럼 아까도 9.4%였어도 또 절반으로 또 감면이 돼요. 4.7%인가요? 그래서 취득세는 내가 가진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는데 무주택자다 비교하면은 당연히 개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은 4.6%인데 법인은 9%대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나가는 세금,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두 개가 동일해요. 근데 보유하고 있을 때 나가는 세금이 또 있겠죠. 내가 임대소득을 벌면 거기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나가게 되죠. 이 임대소득세가 개인이 하면은 합산과세여 가지고서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6에서 45%까지 그게 나뉘어져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딱 그 2억 미만은 10%, 2억 이상은 20%예요. 그러면은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세 부분에서는 당연히 법인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할 때 이제 우리의 꽃이죠. 양도소득세. 개인으로 하면 6에서 45%의 그 비율이 있어요. 근데 법인은 똑같이 법인세만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2억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은 법인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한 10년 정도는 보유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 개인이 유리해요. 개인이 유리하냐 법인이 유리하냐 이런 측면은 그걸 내가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대출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겠고, 증여의 목적으로 상속의 목적으로 당연히 또 유리한 부분이 있겠고, 이 절세라는 걸 한다 그러면은 모든 절세는요 사기 전에 결정되는 겁니다. 사고 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서는 절세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공식? 그냥 대표적으로 공실이죠. 수요가 정확히 파악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대응만 해놓으면 솔직히 공실은 안 생겨요. 똑같은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하나의 오피스텔이에요. 202호가 있고 203호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얘는 공실 없이 잘 운영돼요. 얘는 집 구하는 데까지 항상 2주, 3주가 걸려요. 가격도 똑같이 내놨어요. 근데 얘가 먼저 빠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커피 캡슐 머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안을 집주인이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 그 게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디테일의 차이예요. 디테일의 차이.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를 할 때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무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하다못해 사무실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걸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가 달려있어요. 근데 요즘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말할 때 절대로 월세를 깎아서 내시면 안 돼요. 차라리 렌트프리를 이용하셔야지 월세 깎아서 내면 나중에 올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일 큰 무기 되는 거, 조금은 손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월세를 내더라도 조금만 깎으세요. 5%, 10% 깎는 게 아니라 몇만 원이라도 깎아주세요. 그 차이가 되게 커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베풀면요 결국엔 나한테 다시 다 돌아옵니다.
있어요. 아파트 예로 들어볼게요. 사셨다가 떨어진 적 없으신가요? 항상 오르기만 했나요? 5년은 말도 안 되게 오르긴 했는데 그 전을 한번 볼게요. 물론 우상향은 했지만 이 안에서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서 올라갔잖아요.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빌딩도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딩은 전체 가격이 다소 떨어지지만 월세가 떨어지는 적은 없어요.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어디? 상권이 다 무너지는 곳. 어떻게 건물주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신사동 가로수길이 대표적이었죠. 갑자기 브랜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임대료가 막 뛰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가로수길에 흥미가 떨어지니까 싹 빠지죠. 그래서 트렌드 상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그게 뜨고 나서 살 때는 이미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근데 상권이 죽어버리면은 그 공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팁이라고 한다면은 강남도 마찬가지고 홍대도 마찬가지고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남동이라든지 안정적인 구상권 도심지를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부동산, 지식창업, 비트코인 뭐 다양한 분야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원하는 일을 찾아서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는 그런 채널이에요.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